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31회입니다. 한편 진성은 주방과 호무라는 두 사람에게 감찰 업무를 맡겼다. 여러 장수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복명할 때 주방과 호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잡아다 죄를 다스리는데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충성이라 여겼다. 두 사람이 싫어한 사람은 사법관리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다스렸다. 진왕은 이 두 사람을 신임하시며 여러 장수들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왕이 실패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진성은 왕이 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멸망하기로 빠뜨린 주역이었다. 실제 그가 봉하고 임명했던 왕후 장상들이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진습이 먼저 기치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골에도 특별히 당연 진성의 묘에 30호의 묘지기를 두었고 지금까지 때에 맞추고 제사도 성대히 모시고 있다. (15) 외적세가 음양의 변화에 통달할 수 없다면 어찌 천명을 할 수 있겠는가. 제국 흥망대에는 모두 후비가 있다. 자고 이래로 천명을 받은 제왕들과 선제의 정체와 법제를 제성한 국군들은 단지 자신들이 많은 내면적인 품덕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적의 도움도 크게 받았다. 한나라의 흥기는 도산시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거랑의 유배는 마리 때문이었다. 은왕대의 홍기는 유홍시라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왕의 멸망은 그가 총애하던 달기 때문이었다. 주나라 홍기는 강원과 대임 때문이었고 주윤왕이 잡히게 될 가장 포사와의 음란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역은 건가군 양배에서 시작하여 시경은 관저 강부부터 시작된다. 시경은 용임금이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도록 명을 한 것을 참여하시며 춘추는 하늘을 맞으면서 몸소 영지받은 예를 시행하지 않음을 부여했다. 부부간에는 인간 상호관계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절의 응용에서 혼인은 가장 신중하게 했다. 음악이 잘 조화된 것은 사계절 절기가 순조롭게 운용하도록 하여 음양에 변하는 능히 만물을 생장시킨다. 태상호 말한다. 진나라 이전 일은 너무 간략하고 그 사정은 이미 알기 어려우며 기록할 수 없다. 한대유, 흥기 후 여하우는 고조의 정비가 되었으며 그녀가 난 아들이 태리가 됐다. 만년이라 그녀의 미색이 쇠퇴하자 사람 또한 희미해져 첫 부인이 총을 얻어 그녀의 아들 여의가 여러 차례 태자의 자를 차지할 뻔했다. 고조가 사랑을 되자 여우는 첫 부인을 죽이고 또 조왕을 살해했다. 고조의 후궁과 비빈 중 오직 평소 고조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고 소원해진 사람은 비로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우가 붕하자 고조와 함께 장릉이 합장되었다. 여로과 여산 등은 주살당할까 두려워 반란을 넘어했다. 대신 일어나 여시 쪽을 토벌하고 하늘이 한나라 일가의 복구를 이끌었으며 마침내 여시가 소멸되었다. 오직 효의 항우만이 죽지 않고 복궁에 살도록 허락되었다. 대신들은 대왕을 황제로 맞아여 세웠는데 바로 후문제로서 한나라의 종묘를 맞따라 모셨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천명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태우가 된 여인. 박태우의 부친은 오나라 사람으로 성은 박씨이다. 진나라 때에는 그는 과거 위나라 왕의 종실이자 여자 이용과 사통하여 박희를 낳았다. 박희의 부친은 신음에서 죽었고 그것을 물렸다. 제후들이 일어나 진나라의 반란을 일으킬 때 위표는 자립하여 위나라의 왕이 되었고 위원은 자기 딸을 궁에 들어가 빼앗았다. 위원은 허부에게 관상과 사주를 보게 하였는데 허부는 박희와 장자 천자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항우와 한왕 유방이 형량이 되지 않으면서 이 아직 천하가 누구에게 기속되는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위표는 처음에는 한나라를 도와 천하를 공개하였는데 허부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골래 기뻐하고 곧 한왕을 배반하고 중립을 지켰다. 그리고 또 변하여 조항과 인합하였다. 한왕은 분나에 조참 등을 파견하여 공격하도록 하여 위표를 포로잡고 그 국토를 군으로 바꿨으며 박희는 한나라 궁의 적실에 보내렸다. 위표가 죽은 후 언젠가 한왕이 적실에 갔는데 박희가 미색이 있음을 보고 곧 그녀를 궁으로 들자고 행하였다. 그러나 궁에 들어간 지 1년 동안 박희는 황상의 총애를 잃지 못했다. 박희가 어릴 때 간부인 조자 등과 친하인데 세 사람은 누구든 먼저 기하게 되더라도 좋은 친구를 잊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훗날 간부인과 조자가 먼저 한왕의 총애를 받았다. 한 번은 한왕이 한왕궁의 성고대에 앉아있는데 관부인과 조자의 두 민이 박희와 했던 약속을 얘기하면서 웃었다. 한왕이 그까닭을 물으니 두 사람은 살리도록 한왕에게 말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애처롭게 생각했으며 박희를 동정하고 이날 곧장 박희를 불러 시중을 들게 했다. 박희가 어젯밤 저는 창룡이 저희 배 위에 둥지를 들고 들어앉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그것은 크게 기할 징조이다. 내가 너희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였다. 하룻밤에 동침 위에 곧 사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대왕이다. 그 동침 위에 박히는 하나님을 거의 만나지 못하였다. 고조가 붕하자 여태오는 고조의 충을 받은 총이 첩부인과 같은 사람들을 지독하게 정화하여 그녀들을 매우도 유폐하여 추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퀴는 고조를 거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할 수 있고 아들을 따라 대나라로 가서 대왕 태후가 됐다. 태후의 동생 박소 역시 대나라로 따라갔다. 대왕이 왕에 오른 지 17년이 지나서 여우가 궁금하였다. 대신들은 누구를 왕위 계승자로 할 것인가를 tranh했다. 그들은 여시 외척 세력의 횡포를 정화했는데 모두 박씨 집안에 의지고 착하다고 칭찬했고 그러하여 대왕을 장로로 모시와 쇼문제를 공임하였다. 박태호는 황태호가 되었고 그녀의 동생 박소는 차후에 봉해졌다. 박태호는 조경제 2년에 서가여 남명에 묻혔다. 여우가 고조와 장릉이 합창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라온 능묘를 만들어 효문제의 표령에서 가깝게 하였다.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두 태호는 조나라 청하군 관진년 사람으로서 여태호가 직장할 때 그녀는 좋은 집안의 자녀한 신부로 선발되어 일공한 뒤 태호의 시중을 들었다. 훗날 태호는 일부 국민들을 출교시켜 제후들에게 하사했고 제후 한 명에 5명씩 하사하기로 하였는데 두이는 이 출궁행위를 포함했다. 두이의 집은 청하에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조나라로 가기를 희망했다. 왜냐하면 조나라가 고향에서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두이는 궁녀의 충환을 주관하는 황관에게 꼭 내 이름을 조나라고 하는 궁녀의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왕관이 이를 잊고서 실수로 그녀의 이름을 대나라고 하는 궁녀 명단에 포함시켰다. 명단이 상고에 보고되자 황상은 이를 생각했고 길을 떠나야만 했다. 두이는 슬프게 울면서 그 황관이 자기를 잘못 치한 것을 원망하고 대나라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강제로 처벌해야 한다. 대나라에 도착한 뒤 대왕은 오로지 두이만을 가까이하여 두이는 초라한 딸을 낳고 뒤에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대왕의 왕후는 모두 4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대왕이 입증하여 황제에 옹립되기 이전에 왕후는 먼저 신앙을 땄다. 대왕이 황제에 오른 후 왕후는 가난 4명의 아들을 따라 병으로 죽었다. 쇼문제가 재오른 지 몇 달 뒤 공경 대리들이 황제에게 태자를 세우기로 추궁할 때 두이의 장염이 가장 연장이기 때문에 그가 태자로 옹립됐다. 또 두이는 왕후로 세워졌고 딸 2표는 장궁주로 봉해졌다. 두 왕후에게는 두 장군이라는 오빠가 있고 또 두강국이라는 동생이신데 그 이자는 소군이었다. 소군이 4, 5세대 집에 가난하여 그는 어떤 사람에게 팔려져 노비로 되었고 집에서는 그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10여 집을 전쟁한 끝에 의향에 이르러 주인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숲을 굽는 일을 했다. 밤에 100명이 함께 산의 절벽 아래서 잠을 자는데 산절벽이 붕괴하여 무너져 잠드는 사람들이 모두 압사했다. 오직 소군 한 사람만이 죽지 않고 살았다. 자기가 스스로 점을 쳐보니 며칠 내에 제후에 보여준다는 쟁취를 가졌고 바로 주인에 따라 장안으로 갔다. 소군은 두 왕후와 새로 지하인데 고향은 관절이며 두 시생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관국이 집을 떠날 때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고향 해는 이름과 뽕나무 위에 떨어졌던 일도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정보로 삼아 자기가 두 왕후의 친동생이라고 상사했다. 두 왕은 이 일을 문제게 알고 관국을 불러들여 그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관국은 관련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과연 실제가 일치하였다. 또 다시 한번 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누나가 나를 떠나 서쪽할 때 저희 역관에서 헤어지는데 쌀 씻은 물을 구해다가 내 머리를 감아주었으며 또 물을 얻어 나를 먹인 뒤에 비로소 나아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야 두 왕은 그를 안고서 통과했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좌우의 사람도 모두 땅에 엎드려 통과하여 왕과 함께 비통했다. 쇼문제는 관국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황금과 돈을 아주 구하게 하셨고 동시에 각각 왕의 동종응제로 보냈으면 장안의 사주가 했다. 이때 주발과 아냐는 우리들이 여우 집정 때 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의 운명이 이 두 사람 손에 달려있다. 두 사람 출신이 함양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좋은 스승과 빈격을 보내줘야 한다. 그래서 하면 또 예시가 큰 사단을 일으킨 것처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과 절주가 있으며 풍행이 방조한 천비를 보아 두이씨 형제와 교류를 하도록 하였다. 두 장과 소은 이로 인하여 공손하고 겸손한 군자로 되었으며 감히 존귀한 지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흡신이고 교만하였다. 그 뒤 두 왕은 병이 나서 두루를 실명하였다. 쇼문제는 한단의 신부인과 윤희를 총명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문제가 붕한 뒤 휴경제가 즉위하고 관국은 장우에 봉해졌다. 이때 두 장군이 죽고 그의 아들 팽조는 남피우에로 봉해졌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두 태후 당제의 아들 주영은 의협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로써 긍지를 참았는데 명을 받고 군대를 통솔하여 궁궐을 채운 뒤 이비우로 봉해졌다. 두 시는 이로써 모두 세 사람이 제후에 봉해졌다. 두 태후는 휴경제보다 6년 늦게 봉하여 문제의 패령에 확정되었다. 동궁의 금전 재물 모두를 장궁제 표의 하사라는 조서를 남겼다. 무서운 계략. 왕태후는 계리 사람인데 어머니는 장안한 사람으로 장안은 과연 옛나라 왕인 장나의 손녀이다. 장안은 계리 사람 왕중에게 시집가서 신이 한 아들을 낳고 또 두 딸을 낳았다. 왕중이 죽은 뒤 장안은 장룡 전식의 단시집을 가 아들 정bun과 전승을 낳았다.
장하의 큰딸은 김항손에게 시집가서 이미 딸을 하는 아인데 장하의 점을 쳐보니 두 딸이 모두 크게 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녀는 두 딸을 기대어 부귀를 얻으려고 생각해 곧바로 장녀를 김씨에서 빼앗아왔다. 김씨는 크게 분하여 이혼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장하는 곧 장녀를 태자함으로 데려보냈다. 태자는 그녀를 대단히 좋아하여 가까이 하더니 그녀와의 사이에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왕민은 태양이 그녀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는데 그녀가 이를 태자에게 알자 태자는 이는 크게 기하게 될 징조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부모하지 않을 때 조문제가 봉하였고 조경제가 지게한 뒤 왕부인이 아들았다. 경제가 태자할 때 박태호는 박씨의 이자를 골라 태자의 비가 되게 했다. 경제가 천자로 홍되자 그녀는 황무가 되었고 황후는 자식을 받지 못하여 총애를 받지 못했다. 박태호가 사용할 때는 이 경제를 곧바로 박황후를 가했다. 경제의 장남은 이름이 영이었는데 그의 모친은 유리로서 전나라 사람이었다. 경제는 영을 태자로 세웠다. 이때 장중주 표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자를 비로 삼고 했다. 유리는 본래 질투가 심했다. 당시 경제 주변의 여러 배인들은 모두 장공주의 추천으로 경제를 만들었고 그애들 모두 유리보다 더 큰 총애와 존경을 받다. 유리는 이미 원한이 매우 깊은 상태였고 장공주를 거절하여 태자가 그녀의 딸과 혼사를 치르는 것을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공주는 딸을 왕부인의 아들에게 시집보내 했는데 왕부인은 이행하였다. 장공주는 이 사건을 하여 유리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틈만나면 경제에 민해서 유리는 몇 번 기분이나 총리들과 모여서 자기들의 신하들로 하여금 뒤에서 저주하고 침을 뱉게 하면서 나쁜 일삼고 있습니다라고 유리를 비방했다. 그래야 경제는 유리를 미워했다. 경제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 못하였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고 불쌍하고 벅차던 그는 이미 왕으로 몽해진 아들을 유리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뒤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하지만 유리는 화를 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히 거부한 말까지 하였다. 경제 역시 화를 냈지만 속으로만 그녀를 목수하고 후드로 때리지 않았다. 한편 장공주는 늘 경제의 면전에서 왕부인의 아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으면 경제 역시 그 아들이 현대가다고 여겼다. 그 이전에 왕부인이 임신일 때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길들을 보았던 일도 알고 있었다. 단 태자를 바꾸는 대계에 대해서는 아직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왕부인은 경제가 유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직 그 노기가 가르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사람을 보내 대선하여금 유리를 방으로 세우라는 청을 하도록 했다. 어느 날 대행이 주청을 끝낸 뒤 황제에게 옛말에 자식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는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태자의 모친은 부모가 없으니 마땅히 왕으로 옹립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는 경험하면서 이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냐는 것이냐라고 불렸다. 그러고는 곧장 조사를 명하여 대행을 처형하도록 하였으며 태자도 패하여 임강으로 감식했다. 유리는 더욱 원한을 가지게 됐고 더구나 경제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로 인하여 우울해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왕부인을 왕으로 세웠으며 그녀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왕후의 오빠씨는 겨우에 봉하였다. 경제가 봉하자 태자가 뒤를 이어 황제가 됐다. 태호의 모친인 장하를 높여 평군으로 봉하였으며 전부는 무한후에 그리고 전성은 주양후에 봉해졌다. 겨우는 술을 좋아하고 전문가 전성은 본래 탐욕이 많고 문사에 명하였다. 여인의 추막복에 둘러싸인 황제. 항우제는 홍제들에 하여 연결스러운 황제였지만 조계는 주위 여인들에게 시달렸다. 16세에 제기한 무에게는 우선 할머니 두태우가 있었고 어머니 강태우가 있으며 그리고 장모이면서도 고명이 다한 대장공주도 있었다. 이들 모두 무제를 황제로 만든 1등 공신들이었다. 두태우는 노자의 실제 유교를 선호하는 무제와 그를 둘러싼 시정 세력을 결차적으로 견뎠다. 또한 두태우의 친족인 두영과 왕투의 애국 동생인 전부는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건설을 휘둘러 방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무제의 부인은 진왕후였는데 바로 대장공주의 딸로 사촌관이었다. 그런데 진왕후는 자기 어머니 대장공주가 무제 즉위에 결정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항상 과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제 형제는 1남 3녀로 모두 여자 형제밖에 없었다. 실로 무제는 온통 여자들에게만 포위되어 있는 셈이었다. 위항우의 자는 자부로서 원래 합리하였다. 그의 집안은 위씨 평양우의 봉에 살았다. 자부는 평양공주 집의 가기였다. 황제 직위초 몇 해가 지나도록 후사가 없다. 평양공주는 좁은 집안에서 여자 10명을 골라 곱게 다듬게 하고는 집안에 데리고 있었다. 황제가 사물에 배상에 가서 불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공주의 집에 들었다. 평양공주는 집에 준비해놓았던 민두를 하여금 황제를 시중두게 하였으나 황제들은 본체만 들었다. 주인이 배불을 줄 때 가게가 들어와 노를 하였는데 황제가 위자부를 보더니 유독 그들만을 종애하였다. 이날 황제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을 때 위자부는 상의의 술에서 황제를 시중두면서 성언을 입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황제는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평양공주의 예금 유천을 하사했다. 자부가 술에 올랐을 때 평양공주는 가볍게 그녀의 등을 치면서 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몸을 조경해라. 종교에 졌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